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기술주들 낙폭이 컸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두 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다소 의외죠. 시장 예상을 넘어선 실적을 내놓았지만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눈높이가 너무 높았나 하는 의문을 떠오르게 한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있었던 설명회에서 브로드컴 CEO가 다소 솔직한 전망을 내놓았던 게 화근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브로드컴 혹탄 CEO가 AI 매출이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BAI 매출보다 총 마진율이 적다며 AI 산업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 발언이 AI 산업에 주목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생산성을 높이며 인류의 삶의 질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대중 수출을 승인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거부한다는 소식도 투심을 위축시킨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주요 기술주들 급락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K반도체 관련주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개장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라클로 다시 불거진 AI 버블 논란에 브로드컴이 불씨를 키웠습니다. 하루 전에 오라클이 실적 보진을 내놓은 데 이어서 브로드컴은 AI 부문의 마진이 낮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됐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다 같이 빠지고 있는 흐름은 아닌데요. AI의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를 순환매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낙폭이 가장 적었는데 0.51% 하락세 보였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07%, 1.69%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재개되고 파월 의장 예상보다 비둘기 파장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기술주에서 가치주를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주요 지수의 등락률도 크게 대비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에 1% 넘게 상승했고요. 반면에 기술주 비중이 더 많은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대, 1.6%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M7 기업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금요일장에서 전부 급락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혹탄 CEO가 AI 산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자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건데요. 먼저 그는 향후 18개월 동안 AI 수주 잔액이 73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가 기대치에 못 미쳤고 또 앞으로 맞춤형 AI 칩 사업이 급성장하지만 매출 총 마진은 작다고 언급하면서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긴 아직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기에 오라클이 오픈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의 완공 시점을 미뤘다는 소식까지 나오자 오픈AI의 수천억 달러 규모 계약이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는데요. 이 소식들에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이제 대거 팔아치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동반 하락했고 반면에 애플 홀로 연말 특수 기대감 속에 소폭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이번 하락세의 중심에 있는 브로드컴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미국의 11월 판매 대수가 4만 대를 밑돌면서 약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악재에도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속에 2.7% 급등했고요. 금리 인하로 최근 금융주들이 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도 1%에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자마자 연준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두 차례 연속 반대표를 던진 제프리 슈미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인플레 지표를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오스탄 골스픽 연은 총재 역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투표권을 가질 베스헤맥 연은 총재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이 더 긴축적이길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월간의 이번 브로드컴의 하락과 또 앞으로의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브로드컴 CEO의 발언으로 브로드컴 주식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잇따라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모닝스타는 이번 주가 하락이 AI 칩으로 인한 총 마진 희석 우려에서 나왔다면서도 해당 칩들은 영업이익률 개선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AI 거품론과는 상관없이 증시는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은데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기업들이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S&P 500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 AR 조정으로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시장의 호재라고 보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M7 기업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란을 나눠 담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이후 장기물 위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30년물 금리가 0.05%포인트로 급등했습니다. 금은 금리 인하 결정으로 다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은 가격이 최근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것도 금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지난주에만 2% 넘게 오르면서 이제는 온스당 다시 4,3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주에 2개월 내 최저치까지 하락했는데 한 주 동안 WTI와 브렌트는 모두 4%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잇따라 나올 핵심 경제 지표들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현재 전문가들은 최근의 순환매를 보고 AI에 대한 걱정은 있어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만일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된다면 순환매가 곧바로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16일에 나올 비농업 고용 보고서인데요. 월가에 따르면 11월의 고용은 5만 개 늘어나고 실업률은 4.5%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수치들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를 보면서 현재 고용시장 여건을 파악해 봐야겠고요. 또 같은 날에 나올 소매 판매 지표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11월 CPI 지표도 나오죠. 현재 11월 CPI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의 동력인 금리나 모멘텀이 꺾일 수 있겠습니다. 또 기업 실적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현재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HBM에 집중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D램 수요는 어느 정도로 회복하고 있는지 가격 상승폭은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수출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사들의 주문이 넘쳐난다며 생산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대표 레드테크인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이 구매를 논의했고 여러 다른 기업들 역시 정부의 조건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중국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엔비디아 금지령은 여전한 데다 이번 H100 케이스와 관련해서도 구매자가 국산 칩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식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공공부문에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을 만큼 쉽사리 빗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에는 이 트럼프가 수출을 풀면서 유화책을 쓰는 것 같지만 자신들을 만년 2등으로 묶어두면서 돈은 돈대로 벌겠다는 속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겠죠. 더군다나 미국의 오랜 규제로 기술 굴기에 올인해온 덕에 엔비디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더욱 좁아졌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업 지원에 다시 또 통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대 5천억 위안 우리 돈 100조 원 규모의 보조금 패키지를 검토 중인데 이번 지원책의 최소 규모만 해도 미국이 칩스법에 배정한 금액과 맞먹을 정도고요. 최대로 신설된 경우에는 역사상 전례 없는 역대 최대 국가주도 지원 프로그램이 됩니다. 더군다나 앞서 책정된 70조 원 규모의 3D 빅펀드 등 기존 투자 계획과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탈 엔비디아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를 등에 업고 기사회생한 인텔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차세대 첨단 공정 과정에서 ACM 리서치라는 곳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받아 시험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 계열사 중 한 곳이 중국 군사기술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만큼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곳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ACM 리서치 경영진은 자사의 미국 법인은 제재 대상이 상하이 법인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명했지만 미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인텔이 제재 대상 자회사를 둔 업체의 장비를 첨단 공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을 두고 국가 안보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공지능판에서 인재쟁탈전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어렵게 모셔온 두뇌들을 혹여 뺏길라 앞다퉈 당근을 내밀고 있는데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오픈 AI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입사원이 일정 기간을 채워야 주식 보상이 확정되는 베스트클리프 제도 기간을 줄인 데 이어서 이번엔 아예 없애기로 했는데요. 올해 주식 보상으로만 회사의 예상 매출 절반에 달하는 60억 달러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의치 않고 두뇌들을 지키기 위해 통크게 지갑을 여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게 오픈 AI뿐만 아니라 메타와 구글 등 빅테크들은 최대 1억 달러가 넘는 이 보상 패키지까지 제시해가면서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터라 최고급 기술 인재 모시기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우려도 큰 AI 시장인데요. 지난주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로 거품론에 불을 지핀 오라클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 오픈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수직 낙하했는데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라클 대변인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일정표는 예정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인프라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 시장의 물음표를 말끔히 지어주진 못했는데요. 오라클 쇼크로 잠잠한가 싶던 AI 보블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계 소식까지 하나 살펴보죠. 폭스바겐의 독일 드레스덴 공장이 멈춰섭니다. 안방에서 차량을 만들어 온 8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현지 시간 16일을 끝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향후 5년간 약 1,6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예산 배분을 두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앞서 드레스덴 공장을 전기차 라인업으로 탈바꿈했지만 내연기관 수명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맥을 못 주고 있고 안방인 유럽 수요도 줄고 있는 데다 고관세 영향으로 미국 판매 부담까지 가중돼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인지라 고민이 깊은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스피어가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약 84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이는 2024년 연결 매출액 대비 328.2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요. 더불어 뉴욕 증시에 상장된 플래닛랩스가 급등한 것도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에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을 목표로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등 우주항공 산업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호재가 겹쳤다는 평가입니다. 해당 소식에 스피어는 20%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이 됐고 이노스페이스도 12%, 한화시스템도 10%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총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6%대 강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해상전력 인프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LS 마린솔루션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기업으로 안착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 확대 정책과 연계된 전력망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해저 케이블, 해상 시공 역량을 갖춘 기업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LS 마린 솔루션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육상 변전소를 잇는 핵심 전력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아 시장에서 에너지 인프라 시대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전선 테마주 살펴보면 해당 종목 24%대 강세 보였고 대원전선도 17%대 급등, 가온전선도 9%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진전기까지 6% 강세 보였습니다. 토지개발 테마주로 묶인 하림지주가 이틀 연속 급등세 보였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기대감이 최근 증시를 달구면서 강남, 용산, 성수 등 핵심 지역의 알짜 부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초대형 개발 이슈에 따른 지분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수급 쏠림도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림지주는 100% 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물류 주거,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하 8층에서 지상 59층 규모의 첨단 물류단지와 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한 개발 계획이 다시 조명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경방의 경우 지난주에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삼표 시멘트도 상한가, 하림제주가 8%대 강세 보였고 KCTC도 3% 올랐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반과의 지분 확보 경쟁에 불이 붙으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 같은 주가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 산하 LCC 3사 통합법인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만큼 저가항공사 구조조정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관련주들 살펴보면 해당 이슈로 한진칼이 20% 급등했고 이어서 티웨이홀딩스가 4%대, 진에어도 2.6%대 올랐으며 마지막으로 제주항공까지 0.55% 빨간불 켰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연말 시장에선 산타 랠리로 갈 것이냐, 사탄 랠리로 갈 것이냐 말이 많습니다. 다시 AI 거품론이 불거진 가운데 시장이 이 충격에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다시 AI 쇼크를 받을지 오늘 분위기 잘 보셔야겠습니다.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1.4% 올라 4,167선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0.3% 올라 93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오후 들면 약세를 보이는 현상 자주 보였는데요. 전 거래일에는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저가 매수세에 재차 오르며 U자형 회복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AI주 부진보다는 금리 인하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메이저 수급주체 모두 양시장에서 쌍끌이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에선 기관이 1조 4천억 원 넘는 강한 사자세를 나타내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도 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5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2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 300억 원 넘는 사자세였습니다. 개인만 1,5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 대형주 분위기 전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을 보인 걸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1% 넘게 상승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오스탈 지분 확보 소식에 6%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에코프로비엠과 레인보우 로보텍스 두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대표주도 대체로 약했는데 시총 1위 알테오젠,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소식에 4.5% 하락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강보합으로 1,473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1,477원으로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NDF에서 13일 기준 달러원 1개월물은 1,474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1,480원까지 위협하자 금융당국이 주말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환율 1,470원 중후반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디까지 오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점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 수요일에 11월 소매 판매, 목요일 11월 CPI와 금요일 11월 PCE 물가 지수까지 이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직후 열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행은 금리 인하, 유럽중앙은행은 동결,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이 각각 우세한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목요일 새벽에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됩니다. AI 버블 논란이 다시 커진 가운데 이 마이크론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거래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전주가 강했습니다. 한전기술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9기 종합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갈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다시 AI 거품론이 불거졌죠. 코스피 야간 선물이 2% 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AI 거품론에 적응이 됐을지 아니면 여전히 취약할지 일단 프리마켓 상황을 보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6위까지 보면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2.9% 가까이 급락하면서 10만 5,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7% 내림세로 43만 8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 하락 중입니다. 현대차 1.8% 넘게 빠집니다. 29만 6천원, HD현대중공업이 2.3% 내림세로 거래가 56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제는 반등합니다. 1.9% 가까이 반등하며 44만 1,000원.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1.7% 내림세로 17만 3천원. ABL 바이오가 0.7% 가까이 내립니다. 거래가 18만 8,7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락합니다. 2% 넘게 내리면서 거래가 46만 9천원. 리가켄바이오는 0.4% 소폭의 오름세로 17만 6,900원이고요. HLB가 1.35% 약세입니다. 거래가 47,4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가운데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설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산타가 올지 사탄이 올지 오늘 개장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거센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5거래일 중 하루만 제외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HC현대일렉트릭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HBM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SK하이닉스가 자기 자본이익률 47%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과소평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진출 가능성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해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경쟁사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이 재평가받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ADR 발행설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순매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뉴욕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우주항공주가 강세였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 목마른 증시가 우주항공 산업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음 달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 발사체 개발에 돌입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여기에 2032년까지 매년 1회 누리호 발사가 추진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외국인은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로봇주 위주로 순매수했습니다. ABL 바이오도 5위에 올랐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코프로 형제들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또한 리튬 수요의 초점이 전기차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전환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도 했죠.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영향을 줬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클로봇이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단기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상승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단기 차익 실현 목적보다는 기업의 중장기 성장성에 베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급의 질적 개선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종 업계와 비교해봐도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차별점을 가지는데요.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 기업들과 달리 클로봇은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과 관제 시스템에 특화돼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강력한 모멘텀도 빼놓을 수 없겠죠.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코스피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LG CNS 그리고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지난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불 켰는데요. JP모건이 이수페타시스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공개되며 기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구글의 TPU 생산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이에 더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수페타시스의 고다층 기판 수주가 급증한 점도 주가 상승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영업이익 2배 성장이 예고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실적 성장성으로 돌파한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같이 로봇주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을 사들였습니다. 올릭스, 에코프로비엠, 로보티즈, D&D 파마텍, 클로봇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올해 국내 바이오 업종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릭스 또한 일라일리와의 파트너십이 주목받으면서 기관의 순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대표 수혜주로 바이오주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도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릭스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과 협력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보니까 뉴욕 증시 기존 빅테크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S&P 500이 아니라 S&P 493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00개 중에 M7을 제외한? 네, S&P 493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진짜 네. 그동안에 지수를 갖다가 그렇게 견인했던 빅테크 기술주 AI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흔들리니까. 네. 그죠? 그래도 뭐 그쪽 흔들리는 거하고 우리
반도체 공급하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별개의 문제인가? 뭐 그걸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러게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행보가 좀 궁금해져 있는 네. 시점이에요. 이따 또 뭐 동시효과 때도 분위기 살펴봐야 되겠지만 야간 선물로 봐서는 일단 오늘 100포인트 빠지고 시작하는 날인데 코스피가 그리고 지금 지수선물 흐름이 그렇게 뭐 플러스로 시작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네.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순환매가 순환매 나타나고 성격이긴 있는 것 한데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이 좀처럼 안 밀린다는 게 조금 그거 하고요. 예. 이래저래 예. 금이나 은도 지금 고점 경신보다는 약간 옆으로 가면서 그거 하고 코인이 왜 이렇게 9만 불에서 코인이요. 팍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지 그러게요. 이래저래 연말에 지금은 벌써 이렇게 좀 내년 걱정이나 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12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연말 산타랠리 얘기 있었는데 앞서 저희 우리 연자 연자 장연자 아나운서 얼마나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는지 산타가 올지 사탄이 올지라는 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 한번 또 풀어나가 봐야죠. 네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 대표님도 뭐 주말에 이래저래 시장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날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예, 약간 또 11월하고는 또 약간 다른 고민이에요, 그죠? 좀 네, 힘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일단 뭐 11월은 어쨌든 이제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글쎄, 많은 예. 걱정을 했다 그러면 예. 일단 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은 몰라도 브로드컴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여기에 찬물을 완전히 끼얹는 실적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브로드컴이 이래저래 살펴봐도 딱 부러지는 이유가 안 보여요. 어떻게 파악되세요? 일단 결국은 이제 이익 증가율에 대한 이제 그 향후 기대감인데요. 네. 뭐 실적 자체는 굉장히 뭐 선방했습니다. 아, 저 정도면 네네.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고요. 예. 일단 처음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만 해도 시간 외에서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네. 저는 정말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주가가 망가지는 경우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글쎄. 네. 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그 나오는 일단 코멘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무시무시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익성에 대한 이익에 대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를 많이 이제 어떻게 누르는 예.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했죠. 네. 아니 그때 네. 이제 CEO가 나와서 한 얘기가 그 빅테크에 납품하는 맞춤형 AI 칩의 마진율이 그 이외의 그런 BAI 쪽보다 마진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막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품 칩 예. 또 팔지만 이제 서버 렉 단위로 이제 예. 많이 매출이 그게 이제 매출 사이즈가 크니까요. 네. 이제 그쪽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마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서버 렉 단위로 팔면 마진이 좀 이제 훼손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에이직이라고 하는 그 네네. 구글이 이제 AI 반도체 쪽에 이제 설계를 이제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사실 지금 마진 압박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 TPU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구글이 만약에 뭐 한 300억 달러 정도의 만약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그냥 브로드컴의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구글도 지금 브로드컴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디어텍 같은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좀 많이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진에 대한 압박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구글 브로드컴이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여기서 또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원가에서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인상,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이 또 결국 마진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 우리는 메모리 파니까. 메모리가 네. 그러니까 뭐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럼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 반응이 저도 예. 오늘 되게 궁금하긴 한데 예.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코멘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 때문에 네. 원가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빅테크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브로드컴의 CEO가 혹탄
보니까 뭐 혹탄시오. 말레이시아 예. 태생이라고 하시는데 얼핏 보니까 말레이시아 건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화교인지 잘 모르겠네요. 배경은 잘 모르시죠? 네, 일단 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예. 원래 그 싱가포르 싱가포르. 네네. 네. 예전에 아바고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 합병하면서 이제 지금의 브로드컴이 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약간 이제 그 싱가포르 쪽에 이제 자본, 예, 미국하고 이제 섞였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주시네. 말레이시아 화교라고 뭐 그렇게 알려주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이충강 대표, 저희 이충강 대표는 이제 격주로 나옵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충강 대표에 익숙해지셨으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이 브로드컴이 가세하면서 소위 말하는 배트맨이 나온 거 아니에요? 배트맨. 딱 1년 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작년 이맘때 갑자기 M7 매그니피센트 7 하다가 갑자기 배트맨 그러면서 제일 앞에 B 브로드컴이 들어왔는데 화무 11홍인가? 참 한 1년 그거 하다가 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은 매출 어떤 사이즈를 네. 좀 키우기 네.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적당히 이제 좀 훼손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절대적인 이익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브로드컴이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시장의 예. 기대치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이번에는 좀 이제 조금 이제 진정시켜주는 뭐 그런 거였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더 저는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엔비디아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26.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 40배. 글쎄. 이러면 확실히 비싸다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예. 할 말이 없죠.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 이게 똑같은 스킴으로 보면 국내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 싸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얘기할 것 같으면 국내에 얘기 안 되는 거 많아요. 네. 뭐 고속버스 회사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로봇 회사 등등 할 것 없이 제약주까지.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사람들이 와 달라들 때는 소위 말해서 수급이 쏠릴 때는 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다가 이 브로드컴 예에서 보다시피 이제 뺄 때는 이유도 서로 모른 채 일단 너도 너 파니까 나도 판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라클까지도 가세했어요? 네, 일단 오라클은 사실 그 보면 오픈 AI 쪽 비즈니스가 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그동안 AI 혁명 이후로 계속해서 치고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구글한테 제미나이 3.0으로 목덜미가 딱 잡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라클에 대해서 우려가 크던 차에 또 이제 가뜩이나 또 실적도 저렇게 나오니까 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이 또 주가가 선반영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당분간 좀 약세의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AI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데이터 센터 짓는 쪽 그 페름이라고 아시죠? 네. 페름이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물주가 도망갔다. 그건 또 뭔 그러니까 제가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 네. 거고 원래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가 그게 이제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돈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 물주는 과연 도망을 갔을까? 예, 돈을 못 대주겠다 이거죠. 근데 정민이 그 도망의 의미가 어디? 그러니까 돈을 대주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예, 실제로 뭐 그걸 런했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잖아요.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뭉텅이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기꾼 같은 기업들도 많이 나왔지만 예. 결국은 뭐 SMIC, 예. 뭐 CXMT, YMTC 같은 회사들이 결국은 나온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뭐 어떤 감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어쨌든 버블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대만한 기업들을 걸러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국 우리도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게 없었으면 네이버나 뭐 NC소프트나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네. 미국에서 월가에서 강세론자로 치면은 항상 금메달급인 톰리조차도 AI 기업들 중에 한 90% 정도는 망할 것이다. 옛날 뭐 2000년대 닷컴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도
그걸 갖다 참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 저는 뭐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은 다 이렇게 다 달려가는 거지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 일단은 나스닥이 빠지고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다우 종목이나 S&P의 다른 쪽으로 이제 순환매는 보이지만 우리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게 저쪽인데 그렇죠. 기술주인데 예. 조금 이렇게 심리적인 지수 낙폭은 더 클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고 또 하나 이제 바로 드는 의문이 야 그렇다고 우리 삼성전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빠졌는데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는 거야? 이 좀 아무래도 뭐 오늘 같은 날 무시하고 그냥 가기는 힘들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죠. 저는 이제 이게 AI라는 게 결국 버블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결국 굉장히 버블의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이제- 과열이죠 현재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은 예. 아니기 때문에 버블로 향해서 갈 텐데 뭐 버블이 꺼지면 결국 90%는 망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자니까 네, 이게 버블에 초입해서 예. 90%가 망할 거니까 지금 투자 안 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 이제 버블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결국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이 굉장히 많이 팽창할 경우에는 경계를 해야겠지만 저는 지금은 그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메모리 시장이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연초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 넘게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이게 뭐 아직까지 추세를 꺾을 정도라는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업황을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또 본인의 어떤 그 현금 컨디션이나 이런 것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뉴욕 증시하고 우리 증시 다 같은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제 예. 마이크론이 보통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한 달 먼저 실적 발표하는데 네네네. 거의 비슷해요. 네. 뭐 이게 톤이 달라질 한 달 사이 업황이 뭐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풍향계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예. 그래서 또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메모리만 놓고 보면 물론 지금 AI 테크 전반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은 AI 어떤 가속기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AI 네트워크들도 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 저는 뭐 다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주신 거 이제 국내 증시 쪽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럼 뉴욕 증시에서 관련 빅테크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더 결국은 좀 더 달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숨고르게 하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 사실 보면은 이게 오라클도 이미 많이 빠졌어요. 이거 지금 9월 달에 이거 345불 같은 주가가 지금 189불, 그렇죠. 190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 역사 전체의 상승폭의 절반을 벌써 되돌렸어요, 이게. 절반 맞나? 한번 볼까요? 절반을 되돌렸으니 여기서 더 밀리면 160인데 기술적으로. 그러면 뭐 190에서 160, 30불 더 밀리는 거 참고 견딜 생각으로 지금부터 슬슬 들어가기도 한다. 뭐 충분히 가능한 트레이딩 전략이긴 한데 그래요. 항상 이 중장기적으로 뭐 우상향에 대한 그거는 자산 시장에서 틀림없는 전망이다 보니까 이 중장기에 기간이 문제예요. 얼마나 버텨야 되느냐 하는. 또 그에 따른 기회 비용이 기회비용. 문제죠. 예. 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대표님은 뭐 쓰세요? 저기 AI 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챗GPT를 유료 구독하고 있는데요. 유료 구독. 네, 이제 제미나이도 사실 저도 한 1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유료를.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챗GPT를 쓰는 빈도가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제미나이가 너무 좋아요. 네. 제미나이가 너무 좋아요. 네. 이번에 3.0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약간 그 가벼운 답변은 챗GPT가 좀 더 뛰어나고 약간 이제 뎁스 있는 답변은 제미나이가 낫다.
네, 3.0 이전에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벼운 답변도 뎁스 있는 답변도 제미나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 앵커가 지난 주말에 우리 저 스태프들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밥 먹고 이제 피자 맥까지 이제 낮술까지 하고 했는데 제미나이에 물으니까 그냥 바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 네이버 검색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죠. 요즘에 누가 네이버 검색해요? 아 그래요? 오 그래요. 그 정도라. 제미나이 아니면 챗 GPT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5.2도 써보셨습니까? 네, 뭐 계속 쓰고 있죠. 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5.2는? 사실 체감되는 건 별로 없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벤치마크 지수는 확실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벤치마크 지수, 뭐 공학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그 테스트 그 시험 점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확실히 좋아지는데 약간 그 벼락치기 공부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벼락치기. 네. 그래서 이제 인덱스도 좋아졌는데 예. 그 막상 체감되는 거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좀 처음에 기대를 했다가 조금 이제 실망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일 문제는 이 오픈 AI인데, 그죠? 네.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그건데 저기 브로드컴도 약간 그 컨퍼런스 콜에서 버벅거린 게 제5의 고객 그게 이제 시장에서 혹시 오픈 AI인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CEO가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클리어하지 못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 벌려놓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 AI. 네. 샘 맞습니다. 알트만이. 그렇죠. 예. 어떻게 신뢰하세요, 샘 알트만? 잘 해낼 거라고? 뭐 샘 알트먼이 잘해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고민이 있지만 결국 대마불사, 네, 미국 정부가 오픈 AI를 망하게 놔두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미나이라는 중요한 대안이 있지만 결국 지금 오픈 AI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이쪽 밸류체인 전반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미국 행정부가 인텔 살리는 것만 봐도 뭔가 큰 그림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오픈 AI가 뭐 이번 어떤 AI 혁명의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망하게 둘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가 망하게 되면 중국과의 어떤 AI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미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만 봤을 때는 이제 AI라든지 빅테크에 투자한 비중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근데 지금 어쨌건 순환매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소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산업 또 아니면 헬스케어 이쪽으로 지금 돈이 그래도 좀 몰린단 말이죠. 혹시 투자 관점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시기는 아닌가요? 본인의 이제 투자 스타일이나 어떤 예. 그 시계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월 단위, 뭐 네. 분기 단위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 또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맞죠. 네. 결국 우리가 올해 시장 놓고 보면요. 결국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바이 더 딥이라고 하잖아요. 해서 지금 실패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4월 이후로 바이 더 딥이.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4월 이후로 바이 더 딥의 주인공은 항상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랬죠. 기관들이 예. 실패를 하고 개인들이 바이 더 딥에 성공하는 케이스였는데 지난 11월을 굉장히 특이했죠. 기관이 바이 더 딥을 한 거예요. 네.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폐도 털리고 다른 이제 레버리지 어떤 자산들이 밈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서 메워 넣는 그런 형국이 있었는데 저는 뭐 바이 더 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H200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수출해도 돼 했는데 중국이 받네 안 받네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거? 일단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뭐 체면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국? 중시하잖아요. 예. 예, 뭐 미국이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멋대로 H20이라는 칩을 판매를 중단을 했다가 또 갑자기 더 좋은 칩을 사게 해줄게라고 하면 그냥 덥석 이렇게 좋아하면 굉장히 체면이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표정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또 25%의 또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니 매출에 대해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불편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H200을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언제 막힐지 모르는 거고요. 트럼프의 변덕이 뭐 언제 또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AI 테크 기업들이 지금 그 어떤 AI 성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H200이라는 칩이 들어가주면 그 성능 속도, 계산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딥시크, 우리가 올 초에 딥시크 그 쇼크가 있었잖아요.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 H 시리즈나 블랙웰 시리즈 칩을 굉장히 밀수로 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꾸리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주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4,112. 그리고 코스닥도 0.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933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지금 3.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5,300원. SK하이닉스도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56만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439,5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1.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6천 원. 그리고 HD현대 중공업도 2% 하락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3% 내림세 예상되고 호가는 78,6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아도 모두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2%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레인보로보틱스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네요.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 HLB 펩트론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47,800원, 26만 7천원, 삼천당제약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8분가량 남았는데 지금 오늘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 그동안 그래도 좀 올랐던 쪽에서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대기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뭐 동시효과 지금 나오는 저 정도로만 이렇게 네네. 오늘 유지해도 뭐 그걸로 봐서는 주말 뭐 밤사이에 이루어졌던 그거에 비하면 이제 선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더 까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보자. 아니 참 이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우리 FOMC 지난주 미국 현지로 수요일 그러고 나서 목금 이틀이 미국장이 별로지 않습니까? FOMC 그냥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항상 이 당일날 반응만 갖고는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이번 주는 또 이제 BOJ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진짜 금리 올릴 거로 보나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는 뭐 금리 인하도 했고, 사실 그리고 단기채 매입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BOJ. 그걸 예측할 제 능력은 없고요. 제가 뭐, 네,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테크 전문가니까, 네, 어쨌든 우리 그 소장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테크 쪽으로 조금 더 가시죠. 테크 쪽으로 조금 더 갔을 때 지금 여기 시장에서 나도는 얘기는 이제 AI 피로감입니다. 이제 이 대표님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여지가 남아 있고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초창기고 이제 과연 그거나 뭐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이제 주가의 문제예요. 이걸 지금 이제 견딜 구간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줄여야 되는 구간으로 보시는 건지. 결국 저는 이제 버블로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본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뷰고요. 뭐 그 뷰를 뭐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11월 조정도 그렇고 이번 뭐 12월도 지금 조정이 결국은 페이즈 1에서 페이즈 2로 진입하는 이제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M7이라는 그 기업들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캐펙스 투자를 했잖아요. 예. 네, 자기들이 벌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더 버거워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AI 캐펙스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니까 이제는 회사채라는 거를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부채를 땡겨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한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무너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뭐
향후 뭐 1, 2년 정도는 충분히 더 시장이 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회사채 발행했다고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페이지 1에서는 매출 증가율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M7의 어떤 그 AI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닷컴 버블 때도 그렇지만 결국 이게 버블로 진입할 때 보면 페이지 2로 진입할 때는 결국 이익 증가율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의문점들을 제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지금 뉴욕 증시 기술주들 하락에 대해서 뭐 오라클발 2차 쇼크라는 제목이 나올 정도로 이 오라클 실적 발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또 그 내용을 좀 놓고 봤을 때 그 RPO라고 수주잔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의 매출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돈은 또 많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RPO가 뭐 전년 대비해서 300%, 400% 늘어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RPO라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잔존 계약 가치라고 네네.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네네. 해보면 수주가 들어오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당장은 이익이 별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의심인데 CEO 입장에서는 당장은 돈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착공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완공되는 것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신규 착공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은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완전 셋업이 되면 30-40% 이익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오라클의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GPU 임대 쪽에 대부분 어떤 매출이 포커싱 돼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편의점 갈 때 아이스크림 할인해 주니까 일단 가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 결국 거기서 뭐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하니까 결국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뭐 비유를 좀 쉽게 하자면 그런 건데 예. 결국 오라클의 GPU 임대를 쓰다가 네오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쓰다가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결국은 추가로 구매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통신사 등록해서 결국 그 부가 서비스 쓰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 이익률 구조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락인 효과만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닌 게 아니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은 지을 수 있고 칩이야 만들면 공급받아서 이래 하면 되고 뭐 냉각 문제도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원을 갖다 넣어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이 부족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당장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데이터 센터 어떤 지금 현재 건설 붐 내지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기존 구조로는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네, 그 미국의 기존의 어떤 그 전력망 그 연결이나 네네. 이런 인허가나 이런 프로세스 속도로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거를 준 전시 상황에 간주해서 이거를 AI 액션 플랜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규제 완화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안 되면 나중에 화석 연료를 떼서라도 AI 돌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파격적인 조치들이 나오면 결국 뭐 전력 생산,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 돈이 되면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되면. 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전력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전력 관련주들은 예. 이 자체 섹터의 모멘텀으로 뭔가 반등하기보다는 예. 결국 AI 인프라에 대한 그렇죠. 뭔가 의구심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AI 뭐 반도체, 네. 전력 인프라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결국은 같이. 결국 그 커플링 돼서 간다고 봐야 되고요. 예. 여기서 결국 AI 네트워크까지 결국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점점 개장이 가까워지니까 동시효과 분위기도 험악해지네요. 아, 지금요. 예. 거의 뭐 이게 SK 하이닉스 호가가 좀 너무 낮게 잡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예. 그래서 좀 그 영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또 며칠 전에 그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지정한 게 이름이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가? 네. 호호, 조심하라 해서 투자 경고. 그 거래소가 내린 투자 경고를 뭐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상황인가요? 근데 이것도 개장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요즘에 네. 또 호가하고 막상 또 개장하고 나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참, 야,
지금 호가로 봤을 아니 근데 때는 뭐 예. 암만 호가긴 하지만도 어떻게 저런 종목이 하기야 뭐 브로드컴이 11% 빠졌으니 저것도 뭐 6, 7% 빠진다는 게 변동성은 너무 크네요 진짜. 그러게요. 연말로 갈수록 좀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 엔비디아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라클 실적,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주가들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 쪽으로 일단 매물이 좀 출회될 걸로 예상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2.7% 하락입니다. 4,053. 그리고 코스닥도 1.2% 하락합니다. 925.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떨어집니다. 지금 10만 5,3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5.6% 하락합니다. 53만 8,0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2% 하락합니다. 43만 6,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떨어지네요. 168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9% 하락합니다. 현대차가 1.6% 떨어지고요. HD현대중공업이 2.9% 하락합니다. 55만 6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4% 떨어집니다. 7만 6,450원. 기아가 0.8% 하락하고요. KB금융도 떨어집니다. 12만 5천 원. 이 가운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85만 2천 원. 좀 주가 변동성이 크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1% 상승합니다. 지금 보니까 닷새 만에 반등을 보여줍니다. 43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3% 떨어지고요. 에코프로 10만 8,800원으로 2.3% 하락합니다. 에이벨바이오도 1% 떨어지고요. 레인보로보틱스 46만 5천 원으로 2.9% 하락합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도 지금 1%가량 떨어집니다. 17만 4,700원. 코오롱티슈진도 하락세입니다. 8만 800원이고 HLB 펩토론도 지금 2% 안팎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22만 2,500원으로 2.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오늘 일부 식품 쪽 음식료 섹터만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성기업 3% 올라가고요. CJ시푸드 3% 상승세, 풀무원 0.6% 상승세 정도고 그러니까 수산주 쪽이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사조시푸드, 한성기업, CJ시푸드, 사조대림, 사조산업, 동원수산 이런 쪽이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글쎄요, 지금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아연이 지금 23%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TMC가 133%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 제1호 스펙도 49%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는 이제 할인지주, HVM 이런 종목들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화재, KB금융, 기아, 우리금융지주 자 금융 쪽으로 몰려 있고 S51, 카카오, 하나시스템, APR, LIG 넥스원, 신한지주 금융주가 좀 많습니다. 뉴욕 증시와 좀 연동되는 모습들이 이어지네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60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483억 원, 기관은 14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7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9억 원, 13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도 많이 팝니다. 2,2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올라가네요. 2원 30전 상승한 1,47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와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네요. 네. 외국인이 지금 양시장에서 다 팔고 있고
환율이 1,480원도 찍은 걸로 아는데 밤 사이에. 네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구나. 네, 조금씩 그래도 밑꼬리가 달리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뭐 이 대표님 이럴 때는 뭐 방법 없죠? 그냥 뭐 가도 올리고 그냥 가도 올리고. 맞습니다. 클린치하고 뭐 그럼요. 네. 예, 심판 뒤로 숨고 참.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저가 매수 참 막상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이 잘 안 나가니까. 손이 쉽게 안 나가요.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예. 그래. 예. 어떻게 야, 할지. 이 와중에도 동양고속은 올라가네. 거의. 아, 오늘요. 참네. 야, 뭐 혹자들은 그러던데 꼭 강세장 끝 무렵에 보면은 그 자산주라고 오른다고 갑자기 무슨 뭐 자산 재평가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게 이제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다 하는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 저기는 뭐 제대로 달라붙은 것 같고 세력이 잘 만드네요. 차트 쫙쫙쫙쫙 당기면서. 그래.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삼성전자가 TSMC하고 어떻게 점유율은 오히려 더 삼성전자가 좀 줄었네요. 네, 뭐 실적은 뭐 계속 뭐 네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TSMC에 밀리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단 뭐 삼성 파운드리 부문하고 이제 부분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네. 일단 기술이 밀리고요. 기술이 네, 영업도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하기가 이제 너무 압도적인 1등이고 왜냐하면 마켓시어가 70%가 넘고 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거의 7, 8% 수준이면 10배 가까이가 이제 차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에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네. 파운드리에서만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TSMC의 어떤 그 파운드리 라인이 예, 풀 가동 중이에요. 풀 가동 네, 중입니다. 풀 가동 중이라서 지금 넘쳐나는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삼성전자, 특히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전혀 먹히고 있지 않지만 AMD 2나노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는 뉴스가 어제 간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올 6월에 이제 테슬라 AI6 칩 또 그것도 이제 23조 원 규모로 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니 테크 쪽이긴 하십니다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보니까 그 우주항공 쪽이 움직임이 좋은데 혹시 이게 그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로켓랩이라든지 관련 쪽 종목들이 좀 들썩였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쪽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 그 AI라는 예. 사이클에서 보면 결국 이제 공급 부족, 네. 쇼티지라는 키워드를 잘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지금 이제 AI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수요가 네트워크. 폭증하는 예,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AI가 결국 초저지연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이게 네. 이제 피지컬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저궤도 위성 기반으로 통신망이 구축이 돼야 돼요. 이게 네. 이제 6G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 많은 전기 소모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이제 그쪽으로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그 저궤도 위성에다가 이제 어떤 컴퓨팅 파워를 구현할 수 있는 일단 이런 서버들을 실어서 이제 쏘는 그런 컨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약간 이렇게 조짐을 보이는 그 로테이션 많이 올랐고 다소 이제 주가가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기술주에서 특히 이제 AI 관련주에서 좀 줄이고 그냥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뭐 가치주 뭐 이런 쪽으로 가자. 그게 이제 다우가 최근 들어서 아웃퍼폼하는 배경이기도 하고 S&P 500도 이렇게 보면은 그 핀비즈 그 맵 보면은 이제 이쪽에 시총 큰 애들은 벌겋해서 요즘 안 좋은데 나머지 잔잔한 종목들이 파릇파릇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장 분위기에 그냥 같이 맞춰서 좀 포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기존에
기술주 중심, 빅테크 중심의 포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폭풍을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괜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더 힘들 때도 있는데. 어째 이것도 또 결국 투자 성향인데. 투자 성향이죠. 네, 투자 성향인데 그 사실 지금 그동안 이제 그 빅테크 주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맞아요. 굉장히 저가에 예. 많이 사셨을 거고 이거 굳이 뭐 지금 옮겨가지고 다른 데 가서 더 먹겠다 이렇게 욕심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그냥 이제 캐시 현금 상태로 가지고 네.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 비중을 좀 더 이제 확보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러셀 지수나 이런 쪽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너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그랬죠. M7이라고 하는 예.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수급들이 집중됐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될 것 같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그동안에는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이지만 예. 이제 뭐 약간 1월부터는 좀 소부장 중심의 어떤 좀 랠리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네. 반도체 쪽에. 네네.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작가님이 준비한 질문 중에 국내외 증시를 통틀어 앞으로 텐베거로 성장할 잠재력을 오늘 가진 같은 날에 자, 네, 오늘 같은 날에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텐베거로 성장. 저도 궁금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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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텐베거 이거 네. 주시장에 발들이신 분의 로망인데 이거 맞습니다. 텐베거 한번 해보는 거 10배짜리 한번. 어차피 맞지도 않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총 5천억에서 1조 사이의 어떤 그 시총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사실 10배가 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쇼티지라는 키워드에서 딱 부합하는 회사인가. 쇼티지. 네, 공급 부족이라는 키워드에서.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AI 네트워크 쪽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AI 가속기라는 칩이 만약에 10만 개씩 연결하다가 이제 100만 개씩 연결하면 10배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수요는 50배가 증가합니다. 그만큼 지금 뉴런하고 시냅스처럼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수요를 하면 조금 네. 더 뭐 칩하고 칩, 그러니까 우리는 그 AI 반도체를 한 개 갖다 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십만 장을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가상 예. 컴퓨터처럼 네. 쓰는 건데 칩하고 칩을 연결할 때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게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NV 링크라는 기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버하고 또 여기서 서버와 서버끼리 연결할 때는 또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업, 그러니까 칩하고 칩 연결하는 걸 스케일 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버하고 서버를 연결하는 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끼리 또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국내에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판이 움직여요. 유리기판 쪽이요. 뭐 그냥 일반 기판도 그렇고요. 일반 유리기판도 기판. 사실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빨리 지연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손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열이 많이 나는데 열 방출이 잘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기판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SP가 올라가고 이제 Q도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 또 유리기판이 하나의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 포트에 바이오도 좀 담고 있으세요? 저는 IT쟁이입니다. IT쟁이. 아까 테크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확실하게 바이오는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한테 원리버라 그래서 뭔 말인가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소부장 쪽은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당분간은 지금 실적 EPS 증가 어떤 기대감으로 보면 기판 쪽이 기판 쪽. 매력도가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피지컬 AI입니다. 네네. 결국 이제 그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국 현대차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GPU 5만 장을 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기술 협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 밸류 체인에서 저는 충분히 텐베거 후보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이 이제 여기서 이 섹터를 중심으로 좀 많이 좀 깊게 공부를 해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다시 커지자 시장 바로 내림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냅니다. 2% 넘는 급락하면서 4,080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6% 하락하며 929포인트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38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8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3,34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3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27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11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 창업투자와 항공, 그리고 도로와 철도, 운송 쪽이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복합기업, 전기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마리화나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 줄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에머리지가 13.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성 첨단 소재가 3% 가까운 강세, 우리바이오가 2.3%, 화일약품이 0.3%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BL팜텍도 0.7% 강세입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역시 상승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IPO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내년 중후반 IPO를 추진하며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4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 내에서는 HVM이 13.8% 상승합니다. 거래가 37,350원이고요. 컨텍이 9% 넘게 오르면서 9,400원, 비츠로 넥스텍도 9.4% 강세입니다. 현재 11,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노스페이스가 5.75%, LK 삼양이 2% 가까운 강세 기록 중입니다. 통신 장비 관련주는 오늘 신규 상장한 TMC가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제조사인 TMC 오늘 코스피에 상장했는데요. 현재 122% 급등합니다. 거래가 2650원이고요. 그 밖에 AP위성이 2.8% 강세로 11,670원, 센서뷰가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텔리언테크가 1.45% 상승 중, 와이어볼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디바이스 AI 쪽은 낙폭이 큽니다. 현재 넷패스가 5% 가까이 하락하며 16,760원이고요. 심텍이 4.5% 약세, 4.7% 떨어지며 5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4% 넘게 급락 중입니다. 거래가는 548,000원이고요. 삼성전기도 2.76% 하락하며 264,500원, 에이펙트까지 4.5% 가까이 낙폭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5,3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또 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내고 있고 환율도 부담이어서 장중에 지수 낙폭 더 키울지 경계감 가지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조금 이제 개장 초 세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리로 낙폭은 줄이고 있는데 오늘 상황 지금 한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네. 좋진 않고 그러니까 딱 지금 상승하는 섹터들 보니까 예. 계속적으로 이제
땅 갖고 있는 회사들. 글쎄, 네. 땅 갖고 네. 있는 회사들. 고속터미널 쪽 이제 다시 개발한다라고 하니까 오늘도 삼표 시멘트도 오늘도 움직이나요? 지금 삼표 시멘트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고 그래요? 뭐 동양고속이라든지 뭐 금호건설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거 말고 고속터미널 말고 서울에 땅 갖고 있는데 어디야? 이걸 계속 찾고 있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방 또 타임스퀘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타임스퀘어에 대한 재가치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삼표 시멘트도 저기 성수동에 공장 하나 있습니다. 가보시면 되게 노후된 공장이 있는데 요즘 성수동 땅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삼표 시멘트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다. 오늘은 시장이 땅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며칠 전부터 삼표 시멘트가 좀 급등하길래 왜 이렇게 올라가나 했더니 그래서 성수동에 공장이 있어요. 성수동에. 거기. 네, 엄청 크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재개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재가치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또 가는 섹터 중에 하나는 이제 네. 로봇 관련주들. 로봇. 네, 뭐 지금 휴림 로봇이라든지 SPG, 그러니까 감속기 만드는 회사 계속적으로 오늘 또 신고가 찍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로봇은 계속적으로 뭐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산업 보고서를 좀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 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게 좀 진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SP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연도도 아마 보고서를 한번 작성했을 거예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이때 저희가 실제로 탐방 갔다 왔거든요. 여기가 네. 송도 인천 쪽에 공장이 있는데 예. 그 남동공단인가 그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탐방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그때는 사실 이게 부각을 받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로봇 관련 섹터가 워낙 잘 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보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소식인데 이제 할로자임이 머크에서 이제 알테오젠한테도 제조 공장 특허 무효 네.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네. 증명을 해서 너네가 못 팔게 만들어야 되는 전략인데, 근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않다라는 히알루로나제랑 할로자임 그 지금 알테오젠의 SG 제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기전이 다른데, 그러니까 자꾸 할로자임은 내 밥그릇이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라는 거죠. 내 밥그릇이니까 계속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IPR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심판원에 네. 그 무효 심판 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IP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IPR은 뭐냐면 제3자가 특정 특허에 대해서 문헌만으로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러면 문헌만으로 이거를 증명을 해놔야 되는 건데 이게 증거 기준이 되게 엄격해요. 그럼 니네가 피해본 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도 높고 승소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실제로 IPR을 걸었지만 실제 무효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도 지금 일단 그 독일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돼가지고 지금 빠지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이거 보도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미 뭐 예상했던 공격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 현지 법인인 그 법무법인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제조 특허랑 ALT B4 같은 경우 물질이라는 특허는 별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내 밥그릇이니까 너 계속 견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고 오늘 반등은 의미 있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독일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퍼센트는 확률은 40%에서 70%입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한 10%에서 20% 정도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독일은 일단은 가처분 인용을 해주는 경향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에서는 FDA에서는 사실 이거를 되게 까다롭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가 피해본 게 뭐고 네가 피해본 거를 입증해야 되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히알루로다제랑 알테오젠의 SC 제형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도 200일선이 통하네요. 그동안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난 금요일 날 200일선까지 밀리니까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네.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 예. 야, 근데 여기도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네. 재무제표 이렇게 한번 보고 하다 보면은 근데 재무제표를 보는 게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기는 의미가 하죠. 없는 것이 네. 섹터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SG 제형으로 어쨌든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일스톤하고 그다음에 선급금 업프론트 받고 나서 마일스톤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잘 팔리면 팔릴수록 그러니까. 머크에서 아하. 그러면은 지금 24년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54억이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알테오젠 보시면은 갑자기 한 4배 뛰거든요. 영업이익이 네, 1,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더 열려 있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요? 한번 업프론트 맞아. 받고 나서 예. 그 마일스톤을 쭉쭉쭉쭉 받고 그다음에 그 로열티를 받게 되면은 사실 영업이익은 그냥 돌리는 건 순식간이긴 하거든요. 비슷한 게 또 뭐냐면 ABL 바이오가 있죠. 예. 네, 그런 예.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투자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 부분들은. 삼천당 제약은 그 뭐였죠? 기본적으로 에스페스라고 경구용이 있습니다. 경구용?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천당 제약도 그 에스페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IR 그 증여를 했다가 이제 IR을 시작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뭐 IR에 대한 내용은 나온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삼천당이 그 동안에 IR을 안 했었는데 이제 시작하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예. 그렇죠. 오늘 네. 날씨가 좀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쿠콘이라는 기업을 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쿠콘은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업도 잘하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하나 간담회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간담회가 있기는 네. 한데 본업도 잘하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업은 뭐냐면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정제를 합니다. 그럼 API로 제공하는 데이터 형태 플랫폼을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야 쿠콘 너네는 그 API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카카오페이면 우리 데이터에 너네 거 맞춰가지고 대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73억에 영업이익이 47.9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적 실적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조금은 사업구조 개편 영향으로 소폭 감소를 했는데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OPM 같은 경우는 한 27%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가 22.3%였거든요. 근데 27%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문별로 좀 보시면은 데이터 부분 매출액이 85.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대출에 대한 게 많이 막혔잖아요. 지금 원래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출을 많이 받고 데이터를 많이 써야지 쿠콘한테는 이게 그 매출로 많이 잡히는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비교 서비스 트래픽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서류 자동화 솔루션 수요가 기존 은행에서 네. 이제 보험하고 증권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상쇄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한 31%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 페이먼트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제 솔루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저수익 사업 조정에서 이제 고수익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6.9%에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24.4%로 대폭 개선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간편 결제
서비스랑 그다음에 코 AT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요즘에 옛날에는 카드를 그냥 넣어가지고 얼마 뽑으시겠어요?라고 하면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현금 카드 갖고 네, 보통 네. 예식장 주변에 그러죠. 네, ATM기에서 네, 카드 넣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모바일용 ATM이 되게 많습니다. 네. 소장님이 뭐 사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매번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람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벌써 쉽게 내 눈빛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구만. 근데 그래. 요즘에는 그 모바일용 QR을 찍으면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 편의점 ATM도 카카오뱅크로 뽑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그래서 현금을 충분히 카드 없이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형 고객사들이 이제 거래가 급증하면서 실적 성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보시자면은 이제 유니온페이랑 위챗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페이 서비스 런칭에 따른 신규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보고서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핵심 성장은 글로벌페이랑 스테이블코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벌페이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서울페이랑 QR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서울에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글로벌페이는 이제 유니온페이랑 위챗페이 연동해가지고 지금 서울페이 QR이랑 ATM 출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금 쓸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외국인들은 이거 카드가 안 맞잖아요. 글쎄요.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QR로 갔다가 우리나라 원화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좀 편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3년 내 방한 외국인 결제 시장에 한 3%에서 4%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법안 통과 시에 즉각적인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쿠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완료하려는 전략이 진행 중이고, 예. 그다음에 쿠콘의 인프라가 뭐였냐면 지금 QR 가맹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ATM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연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외국인 구성 방안율을 보면은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0%고요. 일본이 20%고 미국이 8% 순입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관광객 전체 포함해서 그 전체 아시아 관광객 비중이 우리나라의 몇 % 정도냐면 한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남아에서랑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우리 중국 가거나 동남아 가보시면 우리도 굉장히 편한 게 동남아나 중국은 요즘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QR로 결제를 네.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알리페이가 상당히 중국에서는 잘 활용화가 되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쿠콘의 QR 가맹점하고 ATM 인프라를 갖추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결제 시장이 지금 한 30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33%에서 4%라고 하면은 결제 거래액의 한 1조 원 정도를 쿠콘이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스테이블코인 순항하고 있다. 그다음에 본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를 네네. 많이 발간을 했는데, 네. 그 반도체를 하다가 다시 비만 치료제 미립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썼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미립구 3사는 모두 다 저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3사가 어디죠? 펩트론, G2G바이오, 인벤티지 랩입니다. 네, 주주분들끼리는 사실 별로 사이가 안 좋으세요. 네. 주주분들. 각 이제 각 회사 주주분들. 네, 다 3사 잘 됐으면 좋겠고.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래. 네. 네, 주주분들 제가 네. 생각하니까 네. 인깃하시나 보다. 네, 저희가 3사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립구에 대해서 산업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 체중 감량 효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주변에 사용하신 분들 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시장의 관심은 이제 얼마나 잘 빠지느냐 보다는 예.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이걸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복약 순응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지금 주 1회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 1회. 그래서 주 1회 투여라는 복약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거의 이제 평생 사용해야 되는 약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주변에서도 마운자로나 위고비 맞으시고 나서 일정 부분 기간 지나고 나서 이게 위 배출 지연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배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물이 계속 좀 있다 보니까 아 배부른데 아 점심 12시에 먹고 아 6시 원래 배고픈데 배출 지연이 되다 보니까 6시까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만 먹자. 그래서 살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또 위도 줄어들고. 네. 예.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는 평생 맞아야 되는 약물인 게 저 주변에도 맞다가 안 맞으신 분들 보면은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요가 상당히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사용해야 되는 약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주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이게 복약 선용도가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 1회씩 글쎄, 바늘을 글쎄. 내 몸에다가 꽂아야 되는 건데 내 몸에 스스로가 네, 네. 중도 이탈률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왜냐면 주 1회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목받는 게 뭐냐면 밀입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약물에다가 그 밀입구를 감싸게 되면 천천히 이제 혈중에서 천천히 방출시키는 거죠. 그럼 약효가 쭉 Cmax까지 올라왔다가 천천히 줄어듭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갔다가 바로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체내에서 약물이 한 번에 좀 방출이 되는 거죠. 근데 밀입구로 감싸고 있다 보면은 이 혈중에서 천천히 녹다 보니까 뭐 구멍 몇 개 뚫리면서 이제 천천히 1개월 동안 방출이 되는 건데, 그럼 Cmax가 쭉 닫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완만하게 그린 거예요. 네. 그래프가. 예. 그래서 우리가 PK 그래프를 보시면 네. 약동학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밀입구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는 완만하게 그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여 주기를 밀입구는 월 1에서 많게는 3개월, 6개월까지 갈 수 있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입구는 이 API를 잘 포장해가지고 이 마운자로 안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고분자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밀입구 기반 제형이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던 기술이긴 해요. 네. 예, 있었던 기술인데 최근에 각광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치매로도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G2G 바이오라든지 인벤티지 펩트론 다 치매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매 환자들은 내가 매일 하나씩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까먹고 안 먹고 왔거든요. 뭐를요? 뭐를? 탈모 치료. 네. 지금 너무 TMI 네. 아니에요? 아니, 아, 프로페시아를 네, 드세요? 프로페시아를 못 먹고 왔거든요. 저도 오늘 까먹고. 무슨 탈모 치료? 그러니까 나진 않아도 유지는 해야 되다 보니까. 소장님은 걱정 안 해도 네, 소장님은 되잖아요. 안 드셔도 됩니다. 이 머리가 어때서 탈모 치료제를 먹어요? 아니, 좀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인 거죠. 그래요?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생각해 머리 좀 보니까. 보자. 네, 저도 까먹었는데 치매 환자들은 더 심하잖아요. 그럴 수 이게.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챙기는 게 훨씬 더 복약 성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밀입구 기반 장기적 익숙형 주사제는 몸속에서 천천히 녹고 내부에 둔 약물을 일정한 속도로 방출시키다 보니까 환자 복약 성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mRNA라든지 아니면 펩타이드는 체내에서 너무 쉽게 파괴됩니다. 물에 너무 빨리 녹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밀입구들은 이걸 보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면, 네, 지금 이 기술을 이제 2세대까지, 3세대까지 갈 수 있는 건데, 1세대는 이제 화학적 변형은 약물의 분자 크기를 키워가지고 신장 배설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주 1회 투여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2세대 기술은 지금 생분해성 고분자 구슬에다가 약물을 봉입합니다. 지금 있는 밀입구인 거죠. 그래서 월 1회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밀입구가 왜 빅파마가 필요할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품질에 대한 균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균일성, 품질 네. 균일성? 네, 밀입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공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 같아요. 분량이 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공이 다 똑같아야 예, 되는데 예. 진짜 이게 공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글쎄.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공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균일도가 없다 보면은 FDA에서는 이거 일정 부분 이상 초과시켜버리면 이거 허가 안 내줘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다 비슷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는 이 밀입구 전문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제형 변경 결국에는 위고비 마운자로도 시간이 지나면 특허 이슈가 있잖아요. 특허 물질 만료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다 난입해가지고 만든다. 그럼 싸게 들어온다. 그럼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장 정말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너네 주 1회 하지? 바이오시밀러? 야, 우린 월 1회 하는데? 우린 그 6개월에 한 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 대한 캐파를 주 1회가 아니고 이쪽으로 환자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고비나 마운저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그다음에 후발주자들은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이자나 암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리코 기반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하고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저희가 3사를 다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2G 바이오를 이제 내일 또 탐방을 가거든요. 그래서 G2G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의 강력한 해자는 결국에는 실험실 단계에서 이게 고전이 됩니다. 원래 실험실 단계에서는 미립구가 잘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량 생산 단계에서 되면은 품질의 균일성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강력한 해자는 뭐냐면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이게 미세유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을 대량 생산을 실현했다라는 점이고요. 이 미세유체 방식은 입자는 균일하지만 이 스포이드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방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속도가 느려가지고 상업화가 조금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펩트론은 뭐냐면 분무 건조 방식이잖아요. 분무기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은 생산 속도가 훨씬 빠른 거는 있습니다. 근데 G2G 바이오는 그 생산 속도는 지금 실험실 단계에서 대량 생산까지 연결이 됐다. 그래서 90% 이상의 높은 약물 봉입률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미립구 대량 생산이라는 기술적 진입 장벽을 좀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노램플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특정 약물에 국한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 미립구는 GLP-1만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모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저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 1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치매 치료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체 그 GLP-1뿐만 아니라 다른 적응증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낮은 동물 의약품 시장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G2G 바이오랑 파트너십 맺은 데는 저희가 추측하는 곳은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미국에 있는 예. 동물 의약품 회사이기는 한데, 네, 인체 의약품보다 매출을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동물 의약품 시장은 그 보험의 규제가 또 없거든요.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고양이도 GLP-1을 먹는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고양이들. 그래요? 네. 관절에 안 좋으니까 네, 안 비만 좋으니까. 예방해야죠. 네, 그런 부분들도 동물의약품 시장에서는 빠르게 그 고양이들, 살찐 고양이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덜 줘야지 그걸 갖다가 디립다 미기고 또 약을 준다고. 네. 근데 또 이제 잘 먹으면 귀여우니까 잘 먹으면 주고 싶죠. 귀여우니까. 네. 그래서 귀여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인체의약품보다 빠르게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동물의약품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기 한수께서 말씀하신 그 3사 펩트론, G2G 바이오하고 인벤티지랩 3사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네. 서로 주주간에는 별로 사이는 안 좋습니다. 이 얘기에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 세 회사가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가 치고 나가면 다른 데가 도태되거나 뭐 그런 시장이에요, 이 바닥이?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생각해요.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적응증이 물론 비만 치료제로 이게 눈이 쏠려 있는 건 있지만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브노 하고 있고 일라이릴리 하고 있고 화이자 요즘에 어때요? 공격적이잖아요. 네. 메세라 인수하고 네. 지금 중국의 야이오 파마랑 또 그 경구 비펩타이드 또 저분자 물질 계약 맺었고, 그래서 일동제약도 지난주에 저분자 기반이다 보니까 일동제약이 또 글쎄. 야이오파마랑 화이자랑 이렇게 딜 맺었다? 그러면 일동제약도 이거 사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각 회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3사한테 제안을 할 수 있고, 물론 여기서 기술에 대한 어떤 게 나오냐가 중요하기는 한데, 뭐 워낙 지금 빅파마들이 GLP-1을 다 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태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다 잘 될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사이는 있습니다. 왜 안 좋아요?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감정은 모르다 보니까. 네. 감정, 주주들의 감정. 네. 예,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한수석은 다 응원합니다. 저는 모발 진짜. 관리, 피부 관리 또 무슨 관리 해요?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비만약은 안 먹죠? 네. 그러니까.
맞을까 생각 중이긴 해요. 맞을까 생각 중이야. 요즘에 식욕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안 먹을까 해가지고. 네. 어쨌거나 백골을 키우면 안 돼요. 일단 커진 백골은 잘 안 줄기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저희 그다음- 직원도 지난주에 마혼자로 맞았거든요. 근데 되게 식욕이 많은 친구였는데 네. 못 먹더라고요. 그래요? 확실히. 네. 좀 더부룩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더부룩하 해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술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인생의 낙이 좀 줄어드네. 먹는 낙도 그래서 큰데.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분들도 아. 있대요. 이게. 그래도 본인 신체 사이즈가 감소하는 걸 보면서 보는 낙은 또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후탄이니까 지금 당장 식욕은 당장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또 순매수를 나타내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의 낙폭을 좀 줄여내긴 합니다. 예, 그러네요. 급락시 개인들의 매수, 우리 증시의 또 패턴이죠.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